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94년부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 인생상담소에서는요,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를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 회당 저희가 2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살짝씩 엿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상담해드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또 어르신들과 상담을 나누고 들어드리면서 또 상담 시간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가는 가운데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라든가 삶의 철학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례는요, 3남매 중에 장남이신 할아버님이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 상담소를 찾으셨어요. 이 할아버님은 3형제 중에 장남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어머님이 3형제를 불러 모으시더니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니까 나중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3가지를 앞에 제시를 할 테니까 너희 3형제는 잘 생각을 해서 원하는 거를 하나씩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게 큰 집이래요. 큰 집은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이 집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어머님 그리고 3형제가 같이 살았던 그런 대가족이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집이었죠. 그리고 2번째 어머님이 내놓으신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해요. 농지였죠. 그리고 3번째로 어머님이 내놓으신 게 그냥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같으면 어떤 거를 선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머님이 재산을 나눠주고자 하셨던 이때 당시가 70년대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3형제가 뭐를 원했냐면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저렇게 큰 농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그래도 형인데 장남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 라고 얘기했더니 동생들이 네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해서 장남이 드디어 먼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장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를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는 또 안쪽에서 살림을 하는 분이었어서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 여보, 집이 큰 집이 있어야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래도록 살 수 있죠.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께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집이 반듯하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냥 이 집,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남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남이고 앞으로도 쭉 우리 어머니를 내가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럼 어머니 저는 지금 어머님의 큰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장남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농지는 둘째가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막내는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저는 형님들이 다 고르시고 남는 거 가질게요. 이렇게 욕심 없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게 결국은 아파트여서 3번째 아들 막내가 아파트를 차지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 집에서 어머님을 잘 모셔왔고요. 어머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게 장수를 하셨대요.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고 나서 그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농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대요. 그 땅이. 그래서 한 일부는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고요. 또 반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준 거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었고, 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추수를 하면 쌀도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둘째도 나름대로 또 잘 살았던 거죠. 셋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그런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가족하고 아파트에 살면서 소박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많이 흘렀죠. 3, 40년이 흐른 거죠. 이렇게 흐르고 봤는데 요즘 들어서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집이 하나 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요? 오래된 주택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돈 들여서 고치고 나면 또 저거가 고장나고, 또 돈 들여 고치고 나면 또 저거가 고장나고 하니까 큰아들이 나도 친구들처럼 그냥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살면 좀 노후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파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집 너무 낡아서 너무 노후돼서 내가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 아파트 알아봐야지. 그리고 알아보는데 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파트를 어디를 알아봤냐면 막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네 늘 이렇게 왕래했으니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큰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파트 가격이 말이 아니더래요. 옛날 생각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큰아들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졌고 막내는 제일 나쁜 걸 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비쌀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고요. 이 집을 팔아도 그 아파트를 못 사고요. 심지어는 거꾸로 그 아파트를 팔면 우리 집 같은 주택을 2-3개는 사겠더래요. 그때부터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땅을 산 건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닌데 씁쓸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삼형제가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큰형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 집 팔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아파트 가서 살아볼까 이렇게 조금 뜻을 내비쳤대요. 그런데 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형님 그 집 팔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냐면 이 집은 이 삼형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왔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추억이 온전히 들어있는 집이고요. 부모님과의 일들도 이 집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 집이 그냥 어머니의 집이었다가 지금은 형님의 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공동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집에 잠깐 형님 뵈러 다녀오면 이렇게 막 위안이 되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펄쩍 뛰면서 형님 그 집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님은 이제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집이 노후되고 낡아서 더 이상 수리를 해도 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갈까 생각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생들이 갑자기 둘이 서로 쳐다보더니 형님 그러면 그거 리모델링 하시면 어때요? 아예 싹 그러니까 틀만 남겨놓고 싹 다 고치시는 걸로 그 돈은 저희 둘이 다 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제가 굉장히 돈독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서서 제가 그랬죠. 배가 조금 아픈 찰나였다고. 좀 배가 아픈 상태였는데 동생들이 그 돈 우리가 댈게요 형 그랬더니 이 형님은 동생들이 허세 부리는 거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래요. 나보다 동생들이 더 잘나게 돼서 더 잘 살게 돼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돼서 나 되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할아버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만남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동생들 말처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본인도 장남 할아버님 생각도 이거를 딱 팔려고 하니까 선뜻 팔려는 마음이 또 안 생겨요.
부모님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러던 차에 아파트를 또 가서 살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동생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근데 동생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나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 갈팡질팡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장남한테 먼저 뭐 고르라고 한다든가. 이 댁은 세 개를 그냥 딱 제시를 해놓고 장남 너 먼저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런 일도 많았죠. 장남한테 더 많이 주시는 거. 우리를 끝까지 돌봐줄 아들이니까 너가 더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많았을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생각 어떠실까요? 저는 이 사례 들으면서 동생들의 마음도 있고 이 장남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동생들이 얘기한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시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공간이 우리 집, 큰 아들네 집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의 공간이다. 공용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하실 때 삼형제가 모여서 뭔가를 삼형제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그런 물건들 갖다 놓고 삼형제가 모이면 거기서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면 그냥 거실이나 식탁에서 드시는 거랑 또 다른 추억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은 장남이신 이 할아버지가 사실 동생들이 이렇게 돈을 선뜻 내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동생들한테 많이 베풀면서 사셨는데 요 건에 있어서만 마음이 조금 옹졸해지려고 하셨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동생들이 큰 형이 마음이 옹졸해지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저렇게 잘 따르시는 거라고. 동생들이 돈을 대겠다고 했던 거는 허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형님을 따르는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달리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 어르신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죠. 그 방 하나 마련해서 뭐 삼형제의 방이라든가 뭐 아기 돼지 삼형제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어렸을 때부터 왜 자라오면서 찍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삼형제 막 어디 가서 찍은 거 이런 사진도 놓고 어머니 사진도 놓고 아버지 사진도 놓고 우리 옛날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거 갔다 왔죠. 수학여행 가면 어디 갔나 보니까 요 중년 되신 분들은 경주 이런 데 많이 가서 거기서 기념품 사온 것도 또 올려놓고 상장 받았던 거 아주 뛰어난 상장 말고 개근상 이런 것도 올려놓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저는 그 집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또는 하시고 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장남 할아버지하고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냥 행복해졌어요. 혼자 그림 그리듯이 그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그려보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실 테니까 리모델링 완성되시면 삼형제가 이전보다는 더 행복하게 그 공간에서 추억을 자꾸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서 할아버님은 고민이 되신다고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셨지만 조금은 어렵거나 심각한 그런 상담이기보다는 조금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심각한 상담으로 다가올 때는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큰 아들이 그 집을 팔아버려요, 그냥. 동생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럼 이제 동생들이 그거에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지금 사례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훈훈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상담했던 사례 내용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노인분들에게는 이 돈이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자녀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 저희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복지관 같은 데서 교육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돈이 힘이래. 그러니까 돈은 자식들한테 절대 넘겨주면 안 돼.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배우시는데 이 사례를 또 들어보시니까 미리 나눠줬더니 더 잘 사네? 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미리 나눠주시는 게 세금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는 해요. 근데 미리 나눠줘서 이 사례처럼 잘 지내면 괜찮은데 미리 나눠준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복지관에서 저희가 어떻게 교육해드리는가 하면 재산이 만약에 1억을 갖고 계시다면 내수 중에 1억이 있다고 자식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수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자식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의 재산을 너무 솔직하게 자식들에게 다 오픈 내지는 노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나눠주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댁에 할머님이 재산을 먼저 나눠주셨죠? 한참 전에 나눠주셨을 때 할머님은 전 재산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할머님이 갖고 계시는 거는 소장하시고요. 나눠줘도 될 만큼의 것들 3개만 내어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전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일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갖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 조금 나눠줘도 내 삶에 지장이 없을 만한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든가 도와주시든가 하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 장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우리가 노인들의 마음을 깊은 마음. 사실 이런 거는요, 다른 데 가서 얘기 잘 못 하시죠. 왜냐하면 큰 사건이 났으면 어디 가서 의논을 해요. 근데 지금 장남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삐쭉삐쭉한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에이그 사내 대장부가 왜 그래? 아이고 큰형이 그러면 써?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어디다 꺼내놓기 조금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을 해주셔서 저희하고 잘 해결책을 모색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글쎄요, 다른 나라에도 고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고유명사 같지요? 고부 갈등. 그리고 고부 갈등과 관련된 말들이 참 여러 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례가 시어머님하고의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시누이가 알고 시누이가 또 개입이 되면서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사례예요. 사례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해주신 분은 맏며느리인데요. 글쎄요. 고부 갈등은 옛날 말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며느리신데 이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머님하고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이 이 장남의 집과 바로 옆쪽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며느리의 하루의 일과를 들어봤더니요. 아침에 출근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부모님 댁에 들려요. 예, 시댁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얼른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나면
일 끝나기가 무섭게 또 그 댁으로 가요. 그래서 저녁도 챙겨드리고 뭐 필요한 것도 해드리고 하고 밤늦게 옆으로 건너와서 잠 자고 또 눈 뜨면 또 똑같은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면 왜 따로 사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을 직장에 가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를 처음에 들으면서 와, 요즘도 이런 며느리가 있구나. 게다가 시어머니는 살짝 치매가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없으셨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 말씀도 하시곤 해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던 거죠. 근데 치매가 뭐 아직 심각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치매 검사 한번 받으러 같이 다녀오세요, 어머니라고 얘기하시면은요, 되게 거부 반응이 크세요. 내가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반응이 좀 갈려요. 그냥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혹시 치매인가 한번 검사해볼까? 이렇게 내외분이 가서 검사하고 오시는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치매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 검사받자 그러면 굉장히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이 댁의 어르신은 어머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 며느리랑 아들이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우리 한번 가요 라고 해서 치매 검사가 아니고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모시고 간 거예요. 해봤더니 치매가 나왔대요. 근데 아버님도 같이 계시거든요. 같이 살고 계시는데 아버님은 정상. 어머니만 살짝 이제 치매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왜 예전부터 시집살이를 굉장히 호되게 받으면서 살아왔대요. 이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호랑이 시어머니, 무서웠던 시어머니인데 지금 이제 치매가 조금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며느리가 아유, 우리 어머니 옛날에 나 고생 많이 시키셨으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더래요. 옛날에 그렇게 강하고 이랬던 분인데 언제 저렇게 되셨네, 연세 드셔서. 그래서 약해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시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해드리고 있는 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은 옛날에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껏 며느리가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지금도 역시 내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미워요. 왜 미운가 하면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큰아들, 내 아들을 뺏어갔잖아요. 내 아들이 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너무 싫어요. 뭘 해도 싫어요. 나한테 어머니 어머님 하면서 맛있는 걸 줘도 싫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일반 그냥 정상 건강하신 분이어도 이런 생각을 살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치매가 조금 진행되시다 보니까 이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시고 그거에 또 말을 또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치매 걸리면 작화증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작문하다 할 때 그 작이에요. 만드는 거. 화는 대화할 때 그 화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를 보태어서 미국의 딸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할 때 미국의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며느리가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나가라라고 한 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학대거든요. 이거는 뉴스에 나오면 전 국민이 공분을 할 만큼의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앞에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말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할 며느리였으면 그 직장 생활하면서 출근하기 전과 퇴근하고 나서 이 집에 계속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요. 본인은 전혀 한 말이 아닌데 이게 미국에 있는 시누이한테 전달이 돼서 그날부터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냥 전화가 아니라 항의성 전화를 해서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제, 그제 이렇게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인데 며느리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코로나라 내가 못 나가고 있지. 코로나 좀 괜찮아져서 한국에 갈 수 있으면 난 바로 갈 거라고. 너 딱 기다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 돌봐드리는 것도 힘에 겨운데 그 시누이로부터의 그 항의성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도 상당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예요. 제가 며느님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며느리하고 장남하고는 물욕이라는 게 없어요. 물욕.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시누이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또 파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막 대꾸 같은 걸 안 해요. 성격상.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랬대요. 저기 그 아가씨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해봤더니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치매셔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치매 검사 받은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치매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너무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상담을 해 오셨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본인도 다 큰 딸들이 있는데 시누이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쩔쩔매고 누군가로부터 야단 맞는 모습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딸들이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요 장남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 교통정리라고 표현하는데 장남이 별다른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남도 그 누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장남이 역할을 못하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정적인 키가 있었어요. 시아버님. 시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지도 않고 치매가 있지도 않고 정신기능도 좋으시고 게다가 우리가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아들보다 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시아버님의 말은 위험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며느리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희하고 상담을 했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버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서 아버지는 이 맏며느리의 헌신을 알고 계신대요. 늘 고마워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아내한테 지금껏 몇십 년 동안 시집살이를 받아온 며느리를 봤기 때문에 며느리 편에 좀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 역할을 할아버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님의 이제 전화를 듣고 딸은 그래도 의심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의성 전화는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큰 불은 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한 단계만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버님의 설명을 듣고 미국에 있는 딸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어머님이 치매 있는 것도 맞는 얘기였구나. 치매여서 저런 말씀을 조금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동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옳게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거기까지 역할은 못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전화해서 아버님 사과하라고 전화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기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올케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내가 좀 오해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면 가족관계는 그동안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도 소용없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 100세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요. 우리 사회를 100세 쇼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00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100% 장담하면서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확신이겠죠? 근데 100살 넘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 수치는 계속 늘어납니다. 4,000명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쯤이면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5,000 몇백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100세 사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조금 더 예전보다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100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 준비 안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100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가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살을 넘어서 살고 있다, 101살이다, 102살이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지 100세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100살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몇십 년 후에 100살이래. 그래서 지금 몇십 년 후가 됐고 내가 100살이야.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할 게 없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101살에 나의 인생을 뭘로 하루하루를 채울지에 대한 생각도 준비도 미리 해두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좋은데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꼽으라고 하면 그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사람 관계예요. 사람. 100살 넘었는데 내가 101살인데 주위에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어. 주위에 나랑 얘기를 나눠줄 사람이 없어. 101살인데 너무 외로워. 나 누구랑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해서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아무도 전화번호 이 휴대폰에는 입력되어 있는 전화는 여러 개가 있는데 막상 누르려니까 눌러서 통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친구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미리미리 좋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1살이 됐을 때 사람 목소리가 그리운데 사람 목소리를 못 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TV 켜놓고 밤에 잘 때 TV 끄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TV를 하루 종일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라고 많이 대답하시거든요. 사람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 그럴 때 지금 이 할머님처럼 중요한 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관계 형성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서 중년이신 분들 또는 초기 노년이신 분들이 저는 그거 교육 있으면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들이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한두 시간 정도 들으시면 되는데 그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나의 말투라든가 사람을 대할 때의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말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들을 조금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살짝 치매신데 며느리에 대한 그 안 좋은 마음을 조금은 부풀려서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호소를 하셨고, 딸은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화가 나서 한국에 있는 올케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고 호통을 쳤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 사례의
불을 잘 꺼주신 분은 할아버지, 즉 시아버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례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걸리시면 저기 어르신들이 거짓말도 한다는데 정말 그러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치매 걸리시면 거짓말을 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랑은 또 조금 살짝 달라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망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치매 걸리시면 망상이 생기거든요. 망상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거? 이게 망상이에요. 근데 망상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망상이 생기면 그 종류들 중에 주로 많은 종류 중에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나요. 도둑망상이 있고요. 유기망상이 있어요. 도둑망상은 누가 내 거 훔쳐갔어. 맨날. 근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 요 서랍에 들어있는 거죠. 자꾸 누가 훔쳐간 것 같은 거예요. 훔쳐갔다라고 한 번 생각하고요. 그 다음날 눈 떠서 또 누가 또 내 거 훔쳐갔다라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네 번 생각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머릿속에 굳어져요. 사실이 아닌 걸 반복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하면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게 굳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도둑망상이고요. 이댁의 할머니는 유기망상을 표현하신 거예요. 유기망상. 유기망상은 누가 날 내다 버렸어. 누가 날 집에서 나가라고 해. 버리려고 해. 이게 유기망상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망상 중에서 유기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왜 그 치매 걸리시면 옷을 저녁에 주섬주섬 입으면서 밖에 나가려고 하신다 그러죠. 자꾸 나가려고. 왜 밤에 저렇게 잘 계시다가 주무시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신대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 나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게요. 어르신이 그냥 나가시려고 답답해서 나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누가 부른대요. 환청이 들리신대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어르신? 그랬더니 친구가요. 친구가 놀재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는 치매라서 엉뚱한 행동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어르신 안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댁 같은 경우는 참 잘한 게 뭐였냐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시러 한번 같이 가세요라고 해서 치매 검사를 받았죠. 그래서 경미하지만 초기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닐 때에는 치매 걸리시면요. 사망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신 채로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죠. 지금은 치매 걸리시면요. 10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20년 간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안에 치매 초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말기가 제일 심각한 단계라는 건 상상이 되시죠? 말기는 증상이 초기, 중기, 말기 다 증상이 특징이 다 다른데요. 말기는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댁에서처럼 치매를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그 약물 치료도 들어가고 작업 치료, 재활 치료 이런 치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말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시긴 했어요. 했는데 토탈 이만큼의 시간을 생존하실 텐데 초기인 상태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로 굉장히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간은 짧게 경험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변 받아내고 어르신도 되게 힘들어지시는, 뭐 욕창도 생기고 하는 시간이 적고요. 그냥 인지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들도 들어보셨던 용어예요. 예쁜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치매가 예쁠 리는 없는데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자꾸 나가시려고 한다든가, 누구를 자꾸 때리신다든가, 대소변을 못 가리신다든가, 걸음을 못 걸으신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지 기능만 살짝 안 좋아지시는 그런 상태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예쁜 치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심각한 치매 상태를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셔서 치매 초기에 그런 약물 치료, 재활 치료, 이런 작업 치료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첫 번째 사례는 장남 어르신, 그죠? 삼형제의 고민을 하소연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상담을 끝나고 봤더니 삼형제 간에 돈독한 형제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저는 그 사례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세 아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다가 돌아가셨을까, 얼마나 흐뭇하게 잘 사시다가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던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빠른 대처를 했던 부분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다른 가족들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르신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저희하고 상담해 주신 며느리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끝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도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있구나.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효부상을 꼭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부 갈등이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하고는 이 고부 갈등의 색깔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좀 서운한 마음이 크신 어르신들은 아유, 요새는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들이 위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며느리들이 위일 수도 있고 어머님이 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대등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고부 갈등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생길 때 고부 갈등이 됐든 부부 간의 갈등이 됐든 어떤 살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이 없는 관계는요, 죽은 관계랑 같다고 얘기해요. 갈등이 있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은 갈등이 없으니까 좋은 집이에요가 아니고 갈등이 없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게 아니고요. 갈등은 계속 있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끼리 잘 약속을 한 집이 좋은 집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 우리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좀 얼굴 붉히는 날도 있겠죠, 앞으로.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부간에도 충분히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의견이 대립이 돼서 만약에 다투게 되면 그럴 때는 한 사람은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면 어떨까? 그쵸?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나도 화가 나니까 맞받아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때 우리 옛날식으로 치면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에 보면 일시 멈춤 버튼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일시 멈춤 버튼을 살짝 눌러놓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할게요.
라고 슬기롭게 넘어가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 또 어르신들과 다른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르신들과 상담한 사례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